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공격용 드론으로 카불 공항 테러를 자행했다는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K의 테러 기획자를 암살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카불 공항 테러로 인해 최소 17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1,300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미국은 추가 테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순회 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주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방안보 토크 콘서트를 열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한국협력 아프가니스탄인 지원 방안을 설명하던 법무부 차관 뒤에서 직원이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준 이른바 황제의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직원들이 공항 보안구역 취재를 두고 박범계 장관을 먼저 촬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법무부는 이딴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정부가 병사들을 대상으로 노마스크 실험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가 질병관리청에 보낸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문건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스크 해제를 군 내에서 시범 시행한 후 전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파이자 백신 접종 후에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며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40대 이하 일반 성인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사흘간 이상 반응 신고가 9,300여 건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번 주에 0.4% 올라 관련 주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미국이 아프간 카불 공항 테러의 배후로 알려진 ISK 공습에 나섰습니다. 테러 발생 약 48시간 만에 보복에 나선 겁니다. 공격용 드론으로 테러 기획자를 암살한 미국은 추가 공격도 시사했습니다. 먼저 이혁준 기자입니다. 미군 13명이 사망한 카불 공항 테러를 자행했다는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K에 대해 미국이 공격용 드론으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프간 낭가하르주에서 ISK 대원 1명이 탄 차량을 공격해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낭가하르주는 쿠나르주와 함께 ISK의 지도부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으로 미군의 제거 대상은 테러 기획자로 추정됩니다.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습에 쓰인 드론은 하늘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무인 공격기 MQ-9 리퍼입니다. 공격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S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보복을 천명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We will respond with force and precision at our time, at the place we choose, in the moment of our choosing. MQ-9 리퍼는 지난 2020년 1월 이란군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할 때 쓰이기도 해 암살 전문 드론으로 부상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테러범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추가 보복도 시사했습니다. I think he made clear yesterday that he does not want them to live on the earth anymore. 이런 가운데 중국은 관영 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카불 공항 테러로 미국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줬다며 철수 역시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테러 이틀째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 카불 공항 인근은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관련 사망자만 최소 170명에 부상자 1,300여 명입니다. 피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요. 미국은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국의 공격 드론, 또 탈레반과 ISK, 이건 또 뭔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지난 26일에 카불 공항 테러가 발생한 지 이틀째. 관련 희생자만 최소 170명에 부상자도 1,300명을 넘어서며 사상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항 테러에도 미국의 대피 작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탈레반은 공항 밖 경비를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군용 차량 여러 대로 접근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에서는 추가 테러 가능성까지 보고됐습니다.
이번 테러를 일으킨 ISK는 테러 2주 전 미군이 철수하는 대로 작전 수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U.S. forces out of the country and the Taliban potentially in control. Do you think that will make it easier for you to expand? Yes, this exists in our plan. Instead of currently operating, we have turned to recruiting only. But when the foreigners and people of the world leave Afghanistan, we can restart our operations.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대피와 철군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테러 후 아프간 대피 작전을 속속 중단하고 있어 대피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아프간 사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 아프간 카불 공항 테러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추가 테러 얘기까지 나오는 등 아프간 사태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제부 정강열 기자와 아프간 사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열 기자, 미국이 말이에요. 그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는 그 무인 공격기를 동원해서 ISK 기획자 요원을 제거를 했는데, 근데 생각했던 만큼 대규모 보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규모 공습, 보복은 아니었지만 충분하게 미국의 이번 참수 작전은 ISK 지도부에 충격과 공포를 안겼을 겁니다. 네. 테러 가담자 한 명이 탄 차량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제거를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그동안 너를 못 죽인 게 아니라 안 죽인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외신 보도를 보니까 그 요 기획자 그 요원만 살해를 했지 같이 타고 가던 운전기사는 멀쩡했다 이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이 탄두에 R9X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폭약 같은 개념이 아니고 6개의 칼날이 쫙 펼쳐지면서 그 목표물을 딱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닌자 미사일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2015년에는 알카에다 예멘 지부 수장이었던 나세르 al-와이시를, 그리고 2017년에는 알카에다 2인자였던 아부 al-카이르 al-마스리 등을 전부 이런 식의 드론 공격으로 죽였는데요. 네. 알카에다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이 생전에 미국 드론이 우리 은신처를 찾아낼 수 없게 구름 낀 날에만 외출해라, 이런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 공격이 마치 그 핀셋 공격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무서운 거 같고. 근데 이번 보복 공습이 추가 테러를 막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자국 내에서의 여론 악화를 잠재우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아프간 철군 혼란에다가 또 폭탄 테러로 인한 미군 희생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거센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국면 전환의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지금 야당인 공화당에선 모든 미국인이 아프간을 떠날 때까지 미군 철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네.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바이든 대통령 예정대로 31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철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인데 정치적으로 부담이 꽤 있을 텐데 이게 철군 시한을 고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20년 전 시작된 아프간 전쟁의 목적이 알카에다 거점 해체와 오사마 빈 라덴 같은 핵심 인사 제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해소됐다고 본다면은 바이든으로서는 전쟁을 더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게다가 또 아프간은 지역 패권을 위한 교두보가 아니라 테러리즘이라는 위험을 통제하는 차원이었거든요. 또 지난 20년간 아프간에 미국이 쏟아부은 비용이 2,600조나 되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젠 정말 그만둘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입장을 좀 들어봤고 다시 이제 아프간 안으로 들어와서 말이에요. 그 탈레반이 이번 테러 직후에 그 배후를 자처한 그 ISK라는 세력하고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근데 탈레반과 ISK 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탈레반은 1980년대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생겼던 반군 중 하나입니다. 아프간 안에서만 활동하는 아프간 사람들인데요. 그때는 또 무자헤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지하드, 성전을 했던 그런 조직인데, 반면 IS는 통일된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게 목적인 조직이라서 이 민족 개념도 없는 아주 극단론자들입니다. 네. 탈레반 지도부가 온건하다, 이렇게 불만을 품은 대원들이 IS의 그 아프간 지부인 ISK에 합류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탈레반이 그나마 공존할 수 있는 코로나19라면은 IS는 델타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K는 델타 변이 같다.
자, 이번 테러로 탈레반하고 ISK 갈등이 이제 불거졌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프간 권력이 탈레반에 넘어갔기 때문에 IS든 누구든 아프간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국제사회에선 탈레반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또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공인을 받고 싶은 탈레반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ISK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건데요. 탈레반의 여러 분파 중에서 호전적이고 투쟁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 ISK와 연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프간 칸다하르의 탈레반 분파인 하카니 네트워크만 해도 지금 지도부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네. 하카니 네트워크는 일단 지도부와 미군이 합의한 철군 시한인 8월 31일까지는 잠자코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이후로는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정말 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아프간 사태 국제부 정광열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여야 대권 주자들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군장병을 위한 원격 의료 도입을 약속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먼저 조창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지지율 1, 2위 후보가 첫 지역순회 경선이 열리는 충청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충청의 사위라며 충남아산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대전을 기술 수도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충청의 사위 저 이재명이 대덕특구가 그 중심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에 이어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선물가액 인상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대목장이라도 조금 느끼시도록 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20만 원까지 선물을 허용하도록 정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국방안보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원격 의료 도입 등 군장병들의 처우 개선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계급이 무엇이든 몇 년을 근무하고 나왔던 존경과 예우 이런 거를 정말 잘해주지 않고는 저는 강군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치 참여 선언 이후 처음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최 전 원장 측은 국민 통합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며 방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2주 연속으로 충청권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 당 순회 경선을 충청권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초반 결과가 판세를 좌우하는 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건데 현재 충청권의 민심은 어떨지 저희 백길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다음 주부터 6주간 이어지는 지역 순회 경선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중에서도 첫 격전지인 이곳 대전 충청 지역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그럼 충청권에서는 민주당 경선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시민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대선 후보들의 격한 논쟁을 일으킨 기본소득 공약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세금 쪽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기본소득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부분에는 전체적인 지원은 무리겠지만 향후 몇 년간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지원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니까 모두에게 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좀 더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 혜택이 오히려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 소수자들한테 좀 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가는 게 맞지 않나.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까지 이전해 경제를 살려주길 희망했습니다. 국회라든지 그런 나머지 그 행정기관의 다른 축들이 같이 내려와서 도시를 완성시켜주면 훨씬 또 활력도 있고. 시민들은 선거철에만 충청도에 공을 들인다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총선 때도 그랬고 뭐 대선 때도 그렇고 충청도 세종시 이전이니 뭐 모든 거 얘기해야 선거 끝나면은 도람이 탑을 대고 다 그렇게 해오는 보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충청권 경선 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자, 이번 주 정치권은 권익위원회 부동산 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자진 사태 후폭풍으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정치부 신재욱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욱 기자, 어제 윤희숙 의원이 갑자기 2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네,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 KDI 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친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재차 해명에 나선 건데요. 언론을 통한 또 검증도 많이 나왔죠. 네, 윤 의원은 KDI 내부 정보는 KDI 시스템상 접근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하면서도 부친 농지 매매가 투기로 보일 여지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딸에게 미안하고 농지가 팔리는 대로 시세 차익은 모두 기부하겠다는 부친의 편지를 읽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편지가 이제 부친 편지군요. 네, 맞습니다. 직접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딸 자식이 아니라 모두 이 못난 애비 탓이라 여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본인을 직접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법적 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네, 근데 권익위에서 나온 명단의 국회의원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사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됩니까? 윤 의원의 바람대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농지 거래가 됐던 시점이 2016년 윤희숙 의원은 공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또 부패방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부친의 농지법 위반 역시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닙니다. 다만 윤 의원은 공수처가 안 되면 합수본에라도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를 받아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두라며 연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셀프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거짓 해명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어제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 보면 본인의 이제 해명만 한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간 게 있어요. 맞습니다. 윤 의원은 만약 무혐의로 판명이 난다면 자신의 결단을 사퇴쇼라고 비난하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도 사퇴하라며 한 명씩 이름을 호명했는데요. 어떤 의원의 이름이 거론됐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김영배, 전재수, 장경태, 양이원영, 신현영, 민영배, 한준호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윤희숙 의원 목소리가 상당히 격앙돼 있는데 여러 의원들 언급을 했는데 다른 사람 또 거론된 사람은 없습니까?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지사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왜 그러죠? 앞서 언급된 우원식 의원이 이 지사 캠프 선대위원장, 김남국 의원이 수행실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캠프 수장이 이 지사의 용인 없이 이렇게 조직적인 비판은 할 수 없었다고 본 겁니다. 이 지사 측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박했고 함께 거론됐던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의원직 사퇴 맞불 카드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회피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윤희숙 의원이 위선적이라는 데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 관련 소식 좀 들어봤고 자 여권 소식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선 리포트 보니까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제 충청도에 집결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충청권에서 열리는 민주당 첫 순회 경선이 다음 주 초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 누가 첫 경선에서 승리해서 대세론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대선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이 한 발 앞서 충청도에 모인 건데요. 예. 특히 이번 충청 경선이 끝나면 대구 경북, 강원 경선과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연달아 공개되는 슈퍼위크가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무려 70만 표 이상이 걸려 있습니다. 슈퍼위크 70만 표가 달렸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단 다음 주 충청 경선이 끝난 뒤 다다음 주죠. 그러니까 9월 두 번째 주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열세로 평가받던 노무현 후보가 첫 주말 광주 경선에서 승리하며 이인재 후보의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바 있었죠. 각 캠프도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 충청 경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일주일 뒤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첫 번째 충청권 표결이 나오는 거죠, 결과가.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신재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이딴 구설에 올랐습니다. 법무부 차관에게 수행비서가 무릎을 꿇고서 우산을 씌운 이른바 황제의전 논란과 또 아프간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입국을 할 때 취재진에게 박범계 장관을 촬영하라고 강권했다는 구설까지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관련 브리핑에 나선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게 수행비서가 우산을 씌워줍니다. 현장 취재진에 이어 법무부 직원이 자세를 낮추라고 요청합니다. 뭐 앉으세요. 어깨 아래로 이제 안 나오고. 이에 수행비서는 비가 오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10분 동안 무릎을 꿇고 우산을 들었습니다. 이른바 황제의전 논란에 강 차관은 직원의 숨은 노력을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야권에선 강 차관의 사퇴까지 언급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의전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프간인 입국 첫날, 법무부 직원들은 취재진에게 박범계 장관이 아이들에게 인형을 나눠주는 모습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보안구역 취재는 법무부가 허가했다며 협조가 없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과 악수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해서 미안합니다. 법무부는 현장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공식 입장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혼돈의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우리나라에 온 아프간 특별기여자 370여 명이 지금 충북 진천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갈 곳 없는 아프간 사람들을 받아준 진천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천 특산물을 파는 쇼핑몰이 요즘 말로 돈줄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돈줄 내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심 좋은 곳이란 소문 듣고 쌀 사러 왔습니다. 돈으로 혼내주겠다는 돈줄 인증글이 빼곡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곳은 진천몰입니다.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지역 농특산물 쇼핑몰인데 최근 응원과 함께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천몰에 올라온 안내문입니다. 진천 군민들이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힌 이후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며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진천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진천몰의 주문량은 평소보다 3배 이상 뛰었습니다. 하루 평균 30에서 35건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수용 이후에 지금 하루 평균 100건 정도 물량이 3배 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주 업체들은 응원에 감사하다며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합니다. 홍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중소업체들이. 근데 저희가 뭐 큰 도움도 되고 좋은 제품 만들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 수용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 전국에서 보인 응원 덕분에 포용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의약품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등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충남 보령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불법 조업을 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심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고 시뻘건 불길이 공장 내부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화마가 지나간 공장 내부는 곳곳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8분쯤 경북 상주시 의약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40분 만에 진화했지만 근로자 6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에 의해 가지고 발생한 걸 추정하고 있고요. 작업자들이 폭발이 일어나니까 공장 내부에 계시다가 화상을 입으신 거죠.
연기가 나는 횟집을 향해 소방관들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3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횟집에서 불이 나 20대 태국인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선 가판 위로 방금 잡은 멸치 상자가 가득 쌓였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10톤 어선이 불법 체류자 선원을 고용한 뒤 불법어구로 멸치 240kg을 포획하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조업을 할 시 정해진 규격의 그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훨씬 더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서 어획물을 포획을 했기 때문에 해경은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행입니다. 18세에서 49세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이상 반응 신고도 사흘 동안 9천 건이 넘었습니다.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접종에 따른 위험보다 이익이 크다며 접종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어제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은 예비 신랑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평소 질병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편도가 부어오르고 지혈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는 이외에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2,834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55.2%입니다. 늘어난 접종률만큼이나 이상 반응 신고도 늘었습니다. 지난 사흘만 9천여 건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하루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접종과의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했을 때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와는 그 부작용은 저희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많습니다. 백혈병이라든지 그런 질환에 대한 부작용은 지금 아직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93명을 기록하며 53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를 이어갔습니다.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열차 예매를 앞두고 있는 31일 전으로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유흥업소가 방역 수칙을 어겨서 58명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업소는 지난 5월 달에도 걸렸던 곳인데요. 석 달 만에 또 적발이 된 겁니다. 지금 온 국민이 인내하고 있는데요. 함께 사는 사회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의 덕목은 바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겠죠. 이시열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서가 출입문에 여러 장 붙어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이곳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업소 관계자와 손님 30여 명을 비롯해 모두 58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지난 5월에도 불법 영업 단속에 걸렸습니다. 53명이 적발됐고 이 중 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시비 걸지 마시고 고무치방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해당 업소가 적발 며칠 전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 등은 영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는 대로 적발업주와 손님 등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라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내일도 광화문 일대에서 야외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교회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마스크를 벗고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김민영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번 주말에도 경찰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방침에 반대하며 질병관리청과의 토론을 요구하는 국민혁명당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자영업자 살리기 국민 걷기대회를 진행합니다. 종로구청에서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국민혁명당 측은 정당 기자회견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구청 측은 경찰과 서울시와 협의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성북구청에서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도 광화문 일대에서 교인 자율에 맡기는 야외 예배를 예고했습니다. 교회가 폐쇄돼 대면 예배가 가로막히자 지난 주말 신도 800여 명은 광화문에서 야외 예배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광화문 일대에서 교인들이 2m씩 거리를 두고 자율적으로 야외 예배를 할 것이라며 개인의 야외 예배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예고된 야외 예배에 대해서 교회 측에 집합금지를 통보하고 강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오늘 온라인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10대 고교생들이 60대 어르신에게 담배를 사오라는 요구를 합니다. 반말에 욕설까지 모자라서 어르신의 머리까지 때리는데 이 장면을 한 학생이 웃으면서 촬영해 공분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대로 보이는 남학생이 우비를 입은 60대 여성의 머리를 때립니다. 반말에 욕설까지 섞어가며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말합니다. 아니 담배 사줄 거안 사줄 거 그것만 딱 말해. 여성이 훈계하자 들고 있던 꽃으로 머리를 계속해서 때립니다. 나이가 몇 살이야? 학생 친구야. 17. 다른 일행들은 이런 장면을 촬영하며 웃기만 합니다. 지난 25일 밤 11시 반쯤 경기도 여주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을 조롱하며 폭행한 10대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학생들이 밤늦게 몰려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0대 학생 4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최근 정부가 군 장병의 노마스크 실험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가 질병관리청에 보낸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그 문건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스크 해제를 군 내에서 시범 시행한 후에 전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국방부가 서욱 장관 명의로 질병관리청에 보낸 문건입니다. 8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내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 후 집단 면역 형성 시 군이 먼저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4일 군 지휘관 보고에서 집단 면역을 먼저 달성한 군이 민간보다 먼저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됐다며 대통령 지시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건에는 민간과의 교류가 없는 부대 내에선 집단 면역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마스크 해제 등 적극적인 방역 완화, 군내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 위험성을 평가한 뒤 전군 확대와 같은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노마스크 실험 지시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고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지휘관 회의에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 면역 여부, 사망 확률 테스트를 해볼 것을 정군에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질병청에 문건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답변을 듣지 못해 논의가 진행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제가 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원두 뽑고 나는 찌꺼기 아니에요? 맞아요. 지게미 박자를 써서 커피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우리나라 네. 커피 공화국인데 네. 커피박 배출량도 뭐 대단할 것 같아요. 저도 대학생 때 커피숍 알바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보면은 배출량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뭐 이런 커피박이 전국에서 한 연간 15만 톤 나온다고 합니다. 15만 톤? 네. 야, 대단해요. 그러면 5톤 트럭이면은 3만 대 분량이죠. 3만 대. 네. 이거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 이 커피박으로 고양이 모래도 만들고요. 또 바이오 연료로 만드는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전에 그 커피집에서 알바할 때 네. 그때 커피박 재활용했으면 커피박 사장 될 뻔했네. 그러니까요. 대박 났을 텐데 말이에요. 네, 오재혜 기자가 관련해서 취재했습니다. 고양이가 들어가서 놀고 변도 보는 모래입니다. 옥수수 전분과 해초 추출물을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과 섞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에서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들은 탈취력이 정말 좋아서 이게 냄새가 집안의 냄새를 정말 다 싹 다 없애준다. 분말로 만든 커피박은 가열과 압축 과정을 거치면 리터당 6,500kcal의 바이오 연료가 나옵니다. 맥주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보리지게미는 에너지 바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기존 밀가루 대비 단백질이 2배, 식이섬유 20배 정도로 높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점차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지만 식품 부산물 수거와 관리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찌꺼기 확보에 있어서 제도화가 좀 더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별도로 이제 모아야 되거든요. 자원을 활용하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있어야. 환경 문제 해결과 수익 사업까지 일석이조 효과가 큰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이 9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전격 단행했고 또 정부는 공급 폭탄 약속을 내놓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거의 다 썼다고 하는데 천정부지인 집값을 과연 잡을 수가 있을까요?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 올라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9년 4개월 만에 최대폭이면서 6주 연속 최고치 기록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역설하는 집값 고점론이 시장에는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의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할 때라. 이번 달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은 평소보다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싼 지역으로 거래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는 6억 원에서 9억 원대를 찾는 비중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금리 문제라든가 은행 대출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은 좀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중금리가 코로나 대유행 이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많지 않아서 곧바로 집값이 하락하기보다는 거래량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이 추가로 실시되고 다음 주 LH 사태로 미룬 수도권 14만 호 신규 택지의 공급 계획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말 9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지만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인지 여름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제주는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한낮에는 33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남과 호남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방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낮이면 영남권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호남과 경남, 경북 일부 지역에는 1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는 최대 20mm의 소나기가 가끔 지나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 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호남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어 시설물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낮에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30도 안팎으로 무덥겠는데요. 습도가 더해져 불쾌지수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강릉은 29도, 안동은 27도가 예상됩니다. 가을 장마는 다음 주 내내 길게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